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링슈트라세의 가로등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모직 외투를 걸친 시민들이 오페라 극장과 카페 사이를 바쁘게 오가던 그 도시의 한 골목. 진료실에서 한 남자가 소파 옆 낮은 의자에 앉아 환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였습니다. 프로이트는 1856년 5월 6일 지금의 체코 영토인 모라비아의 프라이베르크에서 유대인 양모, 상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코프는 세 번째 결혼에서 얻은 이 아들을 각별히 아꼈고 어머니 아말리에는 그를 평생 황금빛직이라 불렀습니다. 가족은 프로이트가 4살이 되던 해 빈으로 이주했고 그는 이 도시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성실하고 언어적 재능이 탁월했던 그는 17세에 빈 의과대학에 입학해 신경의 부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연구자 시절 그는 뱀장어의 생식기관 구조를 수백 마리 해부해 밝히려 했고 코카인의 국소마취 효과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연구 모두 결정적인 선취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끈질긴 관찰 습관은 이미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임상으로 방향을 튼 프로이트는 1885년 파리로 건너가 신경과 의사 장마르탱 샤르코의 강의를 청강했습니다. 샤르코가 최면을 이용해 히스테리 증상을 유발하고 제거하는 장면을 목격한 프로이트는 마음과 신체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빈으로 돌아온 뒤 그는 내과 의사 요제프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이어가 담당하던 안나라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억눌렸던 기억을 말로 털어놓을 때마다 증상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경험을 말하는 치료 토킹 크유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례를 포함한 여러 임상 기록을 모아 1895년 히스테리 연구를 공동 출간했고 이 책은 정신분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곧 최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모든 환자가 최면에 반응하지 않았고 효과도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대신 환자가 소파에 편안히 누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자유연상 프리 어소시에이션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자신은 환자의 시선 밖 소파 머리맡에 낮은 의자를 두고 앉아 말없이 들었습니다. 환자가 분석가의 표정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 배치는 오늘날까지 정신분석 진료실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 아래에 방대한 무의식의 층이 존재하며 억눌린 욕망과 기억이 증상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그 확신의 결정체가 1900년 출간된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적 욕망에 위장된 표현이며 꿈속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억압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간 초기에는 단 351권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이 책은 20세기 심리학과 인문학 전반을 바꿔놓은 저작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01년에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을 발표해 말실수, 기억, 착오, 물건 분실 같은 일상적 실수들이 무의식의 작용임을 설명했습니다. 1905년에는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를 통해 인간의 성적 발달이 유아기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을 내놓아 당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1916년부터 1917년에 걸쳐 출간된 정신분석학 입문 강의는 그의 이론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한 입문서로 전이, 저항,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전이란 환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품었던 감정을 분석가에게 투사하는 현상으로 치료의 핵심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1920년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서는 인간 정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에로스와 파괴 죽음을 향하는 타나토스가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아와 이드에서는 정신의 구조를 이드, 자아, 초자아의 세 층위로 정리했습니다. 이드는 본능적 욕구의 저장소이고 자아는 현실에 맞게 이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초자아는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 심급에 부여된 이름입니다. 1930년 문명 속의 불만에서는 문명이 인간의 본능적 충동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된다는 심오한 논의를 펼쳤고 이 책은 사회학과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이트의 삶에는 몇 가지 인상적인 일화가 전해집니다. 190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클라크 대학의 초청으로 대서양을 건넌 그는 카를 융, 샌도르 페렌치와 함께 강연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본 그는 잠시 감탄하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고 강연 준비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글쓰기를 시작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상을 수집해 책상 위에 늘어놓고 집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시가를 20개비씩 피울 만큼 골초였는데 1923년 구강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시가를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이후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저술과 임상을 계속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특히 카를 융과는 한때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웠으나 무의식의 성격과 성욕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견해 차이가 커지면서 1913년 결별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결별을 개인적 배신으로도 받아들였고 만년까지 이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숨기지 않았습니다. 딸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이론을 아동 정신분석학으로 발전시킨 학자로 프로이트가 런던으로 망명한 뒤에도 곁에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면서 유대인이었던 프로이트 가족은 빈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런던에 정착한 그는 이듬해 1939년 9월 23일 고통이 너무 크다며 주치의에게 안락사를 요청해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유산은 심리치료를 넘어 문학, 영화, 예술, 광고, 철학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회화,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그리고 20세기 문예 비평은 모두 그의 이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적 반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정신분석 이론이 반증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이후 임상심리학과 신경과학은 그의 가설 일부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심리를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페미니즘 비판, 문화적 편향에 대한 지적도 학계에서 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그의 통찰만큼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파 옆 낮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던 그 남자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